그 시각 자극도 있고 청각 자극도 있겠죠. 네. 이런 강한 자극을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조용하게 있거나 차분히 있어야 될 때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많은 자극을 받아들여야만 뇌가 안정감을 이루도록 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으라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죠. 팡팡 튀는 자극이 있을 때만 뇌가 활동을 하고, 그런 자극이 안 들어오면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함을 뇌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산만하게 행동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ADHD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ADHD를 치료하는 약이 아이가 산만하고 좀 이렇게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나니까 안정제를 투약해야 될 것 같지만 네. 각성제를 투약을 합니다. 오히려 네. 그렇게 돼야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각성을 시켜줘야 뇌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면 뇌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해서 막 자원을 동원하는 거예요. 나 자극이 많이 필요하고, 자극이 와야 뇌가 균형을 이루니까 자극을 만들어내라, 이런 신호를 계속 몸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극을 만들어서 뇌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각성제를 주면 이 약물이 그 각성 상태를 갖다가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조금씩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켜보면 알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몸에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나요? 눈에 보이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있죠. 그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는 네. 이미 많이 나타난 그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제 언어라는 것이 두 가지죠. 잘 주의해서 들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잘 파악하는 네.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해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자기의 생각이 뭔지를 알려주는 표현해내는 언어가 있고, 네. 이 두 가지 중요한 언어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언어는 이제 소리 언어라고 그래서 소리를 잘 들어서 그걸 의미로 찾아서, 아,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학습을 하려면 일단 잘 듣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영상을 많이 보는 아이들을 보면 언어에 있어서 듣는 언어가 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요? 오히려 되게 일방적으로 듣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속고 있는 건데, 어떤 엄마는 저한테 실제로 이렇게도 얘기했으니까, 소장님, 우리 애는 뽀로로로 말을 다 배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뽀로로 보고 나면 뽀로로가 하는 소리를 또 다 해요. 그쵸, 따라하잖아요. 따라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뽀로로를 통해서 말을 배운 아이들의 언어의 특징은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나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지금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말을 딱 시작하면 아이들은 선생님 무슨 말씀을 진짜 들어서 의미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뇌가 선생님 말씀을 딱 시작하면 자기도 동시에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듣고? 네. 왜냐면 언어라는 건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관계 있는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랑 관계가 있으면 잘 들어서 내가 또 반응해야지, 이런 관계 속에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뽀로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뽀로로 보다가 뽀로로한테 말을 걸어요. 그럼 뽀로로가 한 번도 대답을 해주고 간 적이 없잖아요. 네. 또 뽀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애가 뭐 딴짓하고 있으면 뽀로로가 지 말 안 듣는다고 신경질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쟤는 나랑 상관없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각이 사로잡히고 소리는 듣고 있지만, 굳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소리를 의미로 소통하는 이 시냅스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에 앉아서도 선생님 말씀하는 거 상관없이, 네. 왜냐면 걔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말만 계속해. 네. 왜 듣지도 않아.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영어, 외국어 나오는 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보여주니까 오히려 글자 읽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또 말도 두 개의 언어를 함께 하고, 언어를 배울 때 함께 배우면 두 개의 언어를 다 하고, 발음도 어렸을 때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다 학원에서 만들어낸 진짜 옆집 바이러스죠. 굉장히 위험한. 옆집 바이러스는 뭐예요? 옆집에는 뭐 이렇다던데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옆집 정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엄마들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옆집에서 오는 소리들이에요. 그 옆집에서 오는 소리는 어디서 왔냐? 다 출처는 사교육입니다. 교육학에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언어 발달과 관련된 학문적 베이스에서 온 건 하나도 없고, 학원에서 온 거예요. 참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이제 생겼죠. 꽤 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영어 유치원을 기업화한 곳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회사 이름 말할 수 없지만 네. 그 회사에 가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그 회사가 영어 유치원을 정말 대대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뭘 하고 있냐면 5, 6학년 대상으로 그 우리말 학원을 또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이요? 네. 왜냐면 한국어? 한국어. 얘네들이 7살, 8살, 그 5살에서 7살 이 결정적 시기에 그 우리말에 집중하지 않고 영어를 하느라고 사실은 일반 소통은 다 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 5, 6학년 되니까 얘네들이 국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국어가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거기서 내용을 파악하고 요지를 정리해서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 이해가 안 그렇죠.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추론 능력이 안 되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그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는 거예요. 논술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아, 같은 회사에서 네. 이쪽에서 병 주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약 주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정말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도 자기는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이런 데 보내지 않겠다. 언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으니까. 그럼 그래서 그 이해할 시간을 좀 벌어서 유튜브를 보면서도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돌려보고 해서 시간을 가진다면 좀 더 좋게 쓸 수 있을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거보다는 그림책을 한 권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림책이요? 예. 그냥 동화책 이런.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너 글을 아니까 네가 책 읽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네. 글을 안다고 책을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부모님들 글 잘 알지만 책 절대로 안 보지 않습니까? 핵심이 뭐냐면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글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이 의미하는 거 내용 이해라든가 추론이라든가 그 앞뒤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해 가면서 읽어 나가야 되는데 네. 글을 그냥 읽는 거죠. 뜻도 모르고. 이런 약간 글자만 읽는다. 네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글을 읽어도 첫째는 부모가 계속 많이 읽어주는 게 좋고 왜냐면 읽어주는 소리는 어쨌든 소리만 들으면 의미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걸 일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글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히면 글을 몰라도 아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자기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느라고 집중하면서 내용을 모르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글자대로 읽지는 않아도 내용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뇌를 발달시키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부모들에게 말하는 것이 5살짜리가 한글 학습제 해가지고 이제 글을 다 뗐어요. 네. 그래서 가을이라는 글자를 읽어요. 가을. 근데 사계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을 읽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글자를 빨리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은 만 7세 전에 글자를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도 금해놓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가 그래요? 독일, 네. 이스라엘, 제가 아는 나라들만 해도 다 만 7세 전에는 영국도 그렇고 글자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그 왜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 그 유대인들은 성인식 전에 그 토라를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방금 얘기하셔서 예. 그럼 거기는 7살 전에는 아예 글을 못 읽으면 그 토라는 도대체 언제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그 토라를 암송하는 거는 그야말로 엄마랑 같이 읊어서 암송하는 거예요. 아, 엄마 거를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소리로 읽는 거예요. 소리로. 그래서 이제 암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리 언어가 사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요즘은 글자를 빨리 엄마들이 배우게 하고 또 이 책을 읽어야 뭐 시켜주고 막 이렇고 또 책 읽으면 엄마가 막 좋아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학년에 맞는 책을 읽게 되는데 네. 또 1학년짜리가 막 3학년 책 4학년 책 막 읽어요. 그런 부모들 되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또 읽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그게 언어 발달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설명 못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단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이들이 학습 만화만 보는 거예요. 요즘 보면 과학 만화 아이 같은 학습 만화만 보잖아. 어디 가도 뭐 학습 만화 보고 있죠. 왜냐면 그림 중심으로만 보지 문장 중심으로 글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때는
그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 보면서 세계사도 배우고 네. 되게 도움 많이 됐다라는 사람들도 많긴 많았는데 그거 아주 논술하라를 못할걸요. 알긴 알지만 네. 그거를 잘 써내고 풀어내고 그쵸? 이해시키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네. 것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겠네요. 그건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거 몇 살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 뭘 해주기는 그냥 학년에 맞게 학교 잘 다니면 되죠. 아까 막 책 읽어주고 이러라고 하잖아요. 책 읽어주고는 이거는 보통 이제 뭐 한 15살까지는 읽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이제 한 12살 정도 11살 12살이 되면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줘도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속도보다 자기 눈으로 보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여기 그 1페이지 읽고 있는데 애는 벌써 눈으로 2페이지까지 다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두세 페이지 읽으면 아이가 답답하니까 엄마 이제 됐어요. 엄마 하고 뺏어가서 자기가 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어주기는 기본적으로 마중물 붓기인 거예요. 마중물 붓기.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정도지 네. 크게 뭐 계속 읽어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안 읽고 있는 아이들,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은 처음엔 자꾸 읽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가 뇌 안에 그 언어를 의미로 바꾸고 소리를 의미로 바꾸고 문자를 의미로 바꾸는 그런 근육들을 좀 만들어주는 네. 그런 과정이라서 조금 해줄 필요는 있죠.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스마트폰을 쓰는 게 왜 안 좋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 스마트폰을 이제 앞으로 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부모님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도 있고 TV도 있고 다 있지만 스마트폰을 자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손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손에 있으니까 중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은 그러니까 술을 매일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 안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제일 먼저 할 일은 술을 떼어놓는 거예요. 네. 도박 중독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도박장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을 좀 멀리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은 손에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이제 카톡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스마트폰을 안 주냐? 네.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카톡? 그래? 그러면 컴퓨터를 켜서 카톡을 해. 컴퓨터로 되거든요. 다만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죠. 네. 침대로 가져갈 수도 없죠. 네. 학원에 들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카톡은 있는 장소에서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자기 삶을 살아내면서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책도 읽고. 그런데 카톡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주면 그러면 그 아이가 카톡만 하냐는 거죠. 그걸 이제 5만 가지 손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들고 손에 든 채로 화장실도 가고 손에 든 채로 침대로 가고 손에 든 채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런 삶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빠르고 편하고 쉽고 이런 것에만 익숙한 뇌가 만들어지면 다른 과제나 어려운 과제를 주면 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부모님들 스마트폰에다가 전화번호 다 입력시키고 놨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죠. 기억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막 친척들 것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편하고 빠르고 좋은데 내가 전화번호를 외우려는 노력을 내가 해야 뇌는 전화번호를 기억해내는 시냅스라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뭐 뇌를 더 발달시킬 수 있는 나이가 이미 결정적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거 써서 네. 보조적으로 뭐 전화번호 기억하고 좋은데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를 살아내려면 뇌에다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은 편한 거 쓰는 시기가 아니라 네. 근육을 더 만들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편한 것이 교육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교육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할 거 있으면 불편은 하겠지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또 통화할 일 있으면 전화 문자만 되는 폰을 손에 들려줘서 전화기를 쓰게 하고 분리를 시키라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은 부모님들은 전화 통화라고 스마트폰을 줬지만 아이들은 이걸로 통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SNS 하는 거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전화 문자 되는 폰 주고 통화하게 하고 그러면 사실 아이들 폰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왜냐면 전화할 데가 없거든. 근데 막 이걸로 유튜브나 이런 거 못 봐가지고 또래 집단에서 멀어지게 되고 뭔가 따돌림 당하고
위험성은 없을까요? 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우리 반에서 나만 없어.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이제 엄마들이 아킬레스건이고 아이들의 협박의 이제 도구기도 한데, 네.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라면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 당하는 건 똑같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두세 시간 뭐 카톡을 뭐 잠도 안 자고 했어요. 뭐 했냐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 두세 시간 소통을 했다는데 유유유 크크크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크게 뭐 거기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고 상대방 고민을 들어주고 이런 건 잘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전국에 이제 200여 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자체마다 있는데 청소년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네. 2015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는 아이들의 고민 상담의 1번이 성적, 2번이 진로였어요. 네. 근데 2015년부터는 압도적 1위가 교우관계예요. 아. 고민의 상담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줘서 SNS를 많이 하니까 이제 소통도 잘 될 거라고 부모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은 공부도 아니고 진로도 아니고 교우관계 다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서로 깊이 대화를 해서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뭔가 풀어야 되는데 SNS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건 거예요? 100% 2015년 기점이라는 것은 SNS로 소통의 장치들이 완전히 바뀐 시대와 그 전과를 구분한 거예요. 그 SNS를 본격적으로 쓰기